것처럼 네. 의원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업체의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일단 이 내역이 나오고 그 의원의 상임위가 어딘지를 보면은 상임위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봐서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의정 활동을 악용을 한 게 있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어느 회사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네. 매년 재산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주식 그러니까 내역도 다 공개가 됩니까? 예, 소유 실태는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의 주식인지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직무 관련성 이 국회의원들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왔는지 없다라고 나왔는지 이런 네. 어떤 자료들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상당히 고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철호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아마 업체 그 네, 그 축산 업체를 하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 이분이 뭐 한 33억 정도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직무 관련성 심사도 안 받고 매각도 안 하고 백지 시작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호, 예.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건 국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얼마든지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예산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업체하고 연결이 되느냐. 네네.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증돼야 되는 네,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밝혀졌는데 예. 어쨌든 이분이 상당히 고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는 내역을 당연히 명단, 내역 이런 거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건 사무처에 좀 촉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 뭐 여론이 일단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1024님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면서 법을 어기는 기관이네요. 이렇게 질타를 해주셨고요. 홍성경님은 완전 내로남불. 아주 짧고 굵게 이런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성님, 법치주의를 어기는 그 누구도 예외를 둔다면 미래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나 또 이렇게 한탄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일단 당장 급한 과제는 사무처의 44명의 이름, 네. 소유하고 있는 주식, 네. 그 다음에 소속 상임위, 네. 상임위가 사실은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네. 밝혀라. 예, 위반 내역을 일단 그렇죠. 법 위반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징계나 처벌이 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징계 여부에 대해서 국회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나 이런 것들 과태료 부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그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이전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에 11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4명이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직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머리를 깎는 신공을 발휘. 네, 그래서 이전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좀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한 내역이 공개가 되고 네.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거는 너무나 선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국회 사무처가 좀 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윤리법 위반 혐의를 네. 두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가운데 주식 백지 신탁 거부죄 네. 위반 아니냐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그거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은 법 조문 자체가 어쨌든 이게 우리는 뭐 대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처벌 조항의 조문이 중요한데요. 네. 조문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거부한 경우 네. 이것을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국 장관 본인이 그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백지 신탁 제도에 따라서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인데요. 네. 어쨌든 펀드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이나 일부 언론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이제 주식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했다고 하니까 그거 괜찮다는 게 조국 장관의 주장이지만 사실상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알고 있었다는 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죄형 법정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예. 내가 뭐 어디 투자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예, 소유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내가 직접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고 내가 펀드에 투자했는데 그 펀드가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했는지를 그냥 내가 알고 있다.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것만으로는 뭐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럼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의혹 수준이고 언론 보도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검찰과 뭐 하여간 주변을 취재해서 나 언론 보도로 종합을 하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사실상의 수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오천 조카나 그러니까 저기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통해서 사실상 펀드 운용사 이런 거 소유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데 뭐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든지 뭐 내가 그 투자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소유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일보가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그 윤석열 총장의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인 명의의 아시안신탁회사 주식 4만 주를 김종창 전 원장의 그러니까 지인 박모 명의로 바꿔놓은 것을 가지고 이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중수 1과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국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논리인데요. 어쨌든 이게 소유라는 개념, 직접 소유하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이게 그 주식 백지 신탁 거부죄라는 죄 자체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그 주식을 소유할 때만 적용 가능한데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거나 뭐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게 어쨌든 이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형 법정주의 원리상 과도하게 이제 이걸 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러니까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가을 정기 개편에 들어가는데요. 이 개편을 맞아서 하성수 변호사와 함께했던 이 있습니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변호사님. 예, 뭐 아쉽지만 또 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종종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선택한 캐딜락 2019 에스컬레이드 9월 한 달 독보적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럭셔리 트림 기준 100대 안정, 선수금 0%에 48개월 무이자 할부, 36개월치 1,125만원 수입비 지원. That's why it's the one and only prestige SUV 2019 Escalade Cadillac.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시 50만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원산지 잘 확인하고 드시나요? 더 쉬운 원산지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생산자의 양심에 맡겼던 원산지 표기. 이제 원산지 인증 마크로 안심하세요. 가족과 외식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정부가 인증한 정직한 식품 원산지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1697님이 누가 누구에게 돌 팔매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국회의원을 향해서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국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대도시의 아이들보다 농어촌 아이들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농어촌의 아이들은 놀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남 흑산도 섬마을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동해버스는 흑산도 아이들의 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놀이키트를 제공했는데요. 아이들은 직접 고른 놀잇감으로 오랜만에 땀 흘리며 뛰어놀았습니다. 잘 놀 수 있도록 좋은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도시 애들은 학원 가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 노느라고 못 보냐? 이 캠페인은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좀 한가한가 싶었는데 이후로는 계속 차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데요. 먼저 강 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모두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일대까지 밀리는데 55분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초 부근에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가 상당히 심해서 20분 이상이 걸리니까요. 서초 이후에 진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신갈과 오산 부근이 정체고요. 서울 쪽은 수원 부근이 밀려있고 판교에서 서초까지 가는 데는 35분 가까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수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에 사고 났는데요. 일대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반대쪽은 홍은램프에서 성산까지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기여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흥국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4, 3, 2, 2. 웰컴 투 더샵. 송도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파크 3, 1833-2525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그놈이 누군지가 확인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의 신원이 확인이 된 건데요. 사건 당시엔 20대, 지금은 50대가 된 무기수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따라붙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원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발표하는데 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목소리는 따로 있습니다.
믿음의 목소리인데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 느려 터져서 천천히 나타나기는 할지언정 교활하게 숨지는 못한다는 믿음. 진실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젯밤의 속보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낭보였습니다. 유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선,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엊그제 바로 이 시간에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소식이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 짧게 인터뷰도 가진 바가 있었는데 방역 당국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확진 판정이 나온 파주, 연천은 물론이고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으로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해서 아주 방역 자본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수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감염 경로인데요. 아직은 네. 이제 물론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는 들었는데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모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네, 현재 주로 면밀한 역학조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 중이고요. 네. 아직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대중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추정이나 오해가 정작 당사자의 농가나 관계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우리가 지난 구제역 발생 때 충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발생한 두 농장 간 역학 관계가 아직 네. 밝혀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제 섣부른 주장을 오히려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뭐 더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감염 경로가 그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확실하게 좀 그 추적해서 밝혀낼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역학조사가 뭐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네. 아마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뭐 정부가 여러 경로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진행 중이니까 인내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인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역학조사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그 농장하고 역학 관계가 있을 것으로 조사된 모든 역학 농가, 그러니까 뭐 차량이 왔다 갔다 뭐 GPS 경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해서 역학 농가를 일단 파악을 하고 많이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경우의 수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경우의 수 하나하나를 조사해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 길어집니다만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네. 그 역학농장 사람 동선, 각 구간의 사료, 네. 사료 배합 조성, 공정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또 급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농장들이 다 우리 국민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질병 발생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네. 원인이 너무 알고 싶다고 시간에 쫓겨서 과학적 근거와 타협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이죠. 네. 뭐 오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나왔던 보도 하나만 그럼 좀 확인을 할게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지금 확진 그 판정이 나온 두 곳 있지 않습니까? 파주와 연천 여기 네. 이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차량이 지금 최근 3주 동안에 전국 각지의 다른 농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에 하나라도 이 차량의 어떤 그 이 감염 경로와 관련해서 이 차량이 배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 차량의 동선 네. 이것이 전부 이제 역학 농장으로 파악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면서요. 네. 자, 그럼 방역 작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은 교과서대로 하셔야죠.
오늘 이제 정부 당국, 방역 당국에서 예.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 예. 차단 방역, 소독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게 그리고 예. 그것만 잘하면 예. 어떤 질병도 사실 막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아. 원론적인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주 이제 어제 나왔던 방송 중에 하나에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방송이 됐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떤 말씀이세요? 어제 제가 JTBC 예. 뉴스를 보고 예. 조금 이제 당황해서.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좀. 저 알고 계신 줄 알고. 네. 그 사료 일반 차량에 대한 예. 얘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GPS상 이 차량이 같은 이 농장을 두 군데를 다 같이 이렇게 들르지는 않은 걸로 나왔고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 농가가 사료를 같은 거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인데, 예, 양돈 농가가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네. 성장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는데 네. 사육 구간에서 한 구간 정도에서 같은 사료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저도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드렸던 그 차량 질문도 이제 바로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차량이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포천과 연천 그 두 농가를 동시에 들른 차량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네. 말씀은. 동시에 들리지는 않은 걸로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네. 바로 잡을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 네. 같이 들리지는 않았고, 그래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에서는 추적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 당국의 초동 대처, 이 초기 차단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세요? 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이제 16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이제 확진은 아니고 의사 환축이죠. 네. 의사 환축으로 확인된 게 다음날 새벽 4시에 이제 의사 환축으로 확인을 하고 바로 위기 경보 단계 주의로 올렸고요. 예. 그리고 검역본부 정밀 검사에서 양성 확인된 게 3시간 후인 오전 7시였습니다. 네네. 그때 뭐 확인되자마자 위기 경보 단계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치하면서 방역 수위를 높였죠. 예. 그래서 바로 뭐 발생 농장과 발생 농장 가족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환축 발생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하고 관계기관 단체 문서 조치가 17일 오전에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네. 좀 급박하게 돌아간 17일 아침이었는데 네. 연천이 발생하면서 어제인 18일에 가축 방역심의위원회에 방역조치 강화하자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꼭지를 열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살처분 범위를 확대해서 선제적 방역하는 것하고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처음은 축전관리지역으로 돼지 이동 제한을 그렇죠. 늘리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의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추가 발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들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안에 추가 발병이 없다면 그래도 이게 확산이 되는 건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 잠정 판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이 바이러스가 잠복기도 길고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농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 농장으로 바로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농장을 차단 방역을 잘 하고 있다면, 소독하고 차단 방역을 잘 하고 있다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저희가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이제 축산 전문가 한 분을 이제 긴급히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 말씀은 이 감염 매개체 가운데 그래서 어떤 흡혈곤충, 그래서 모기 같은 것도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의 혈액을 빨아서 다른 동물에게 가서 또 혈액을 빨고 그러면 옮겨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는 아닙니까? 네, 이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나마 좀 그 다행인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방역 조치하고 차단 조치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일주일이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좀 걱정하는 이게 혹시 우리 인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전혀. 네네. 사람에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뭐 익혀 먹으면 뭐 먹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네. 65도씨니까 예. 조금 높은 온도에서 가열만 하면 예. 전혀 바이러스를 볼 수 없이 이제 사멸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축산물 유통 구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예. 네, 그래서 방역 추동 대처에서 그 발생 농장에서 나간 도축한 사체가 도축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부 전량 다 폐기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검사 단계가 많고 그래서 꼼꼼하게 유통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사에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좀 북한에서 그 발병된 소식은 이미 그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 당국도 공동 방역을 제안했는데 북한은 물론 대답은 없습니다만 이 뭔가 북한에서 발병된 이 점이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북한에 발병하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하고 공동 방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졌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도 아니고 좀 오래 전에 북한 발생하고 나서 통일부에도 그런 쪽으로 방역 관련해서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냐 하는 소식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연수 강원대 수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을 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뭐 어제 그제 계속 본것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보훈처로부터 공상 판정을 받았고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던 주인공입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부 잠깐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을 벌이다가 북한의 폭함지뢰가 터지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부상을 입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역을 하시면서 그 전상 처리를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에서는 전상이 아니라 공상으로.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건 좀 탄력적으로 그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보훈처에서 재심의에 들어간다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은 저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게 제가 운동선수다 보니까 그 시간은 끝나고 이제 그 기자분을 통해서만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보훈처에서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했었는데 네네. 일단은 저희는 당연히 전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기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딱 그러니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그 청와대에 올린 저 청원글을 보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상 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취지를 좀 더 풀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취지로 이해가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사고 이후에 이제 북한이 저희를 이제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제 지뢰를 매설하고 저희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군에서 저는 신체 건강한 이제 남성으로서 갔다가 사고 이후에 양쪽 다리를 절단하고 지금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저희는 다리를 잃고 지금 남은 거라고는 명예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명예를 입증할 수 있는 만한 자료가 전상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참 많이 참담했죠. 4년 동안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 중에 이제 그 상의를 입은 경우가 되고
공상이라고 한다면 직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가 되는 건데 군인으로서 어떤 그 복무를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다가 입은 건데 어떻게 이게 전상이 아니라 공상일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셨던 거잖아요. 일단 북한이 저희에게 도발을 했던 건데 네. 생존자와도 말씀을 나누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희 사건 이후로부터 전화 생존자분을 또 알고 지내게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상 판정을 받고 형님한테 그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또 이렇게 막 비교를 하게 되면 또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같이 이렇게 언급을 좀 해도 되겠냐 말씀드렸더니 형님께서는 흔쾌히 해주셨고 당연히 전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천안함 장병들도 이제 전상 판정을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자 우리 그 하재현 그 중사의 경우가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 유공자 선정 판정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유공자 군이나 뭐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배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국가보훈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 근데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상처로 인해서 유공자가 되신 분들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역을 하셨고 아까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 선수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운동 선수로서의 목표는 뭡니까? 일단 저는 이제 운동선수로서 최고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메달리스트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좌우에 또 메달리스트가 되게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또 내봐야죠. 그러게요. 나중에 금메달리스트 하재원 금메달리스트와 인터뷰를 저도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신문의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가 뭐죠? 네, 이름 없는 조국 퇴진 시국 선언 되겠습니다. 네.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 시국 선언 소식인데요. 이번 시국 선언은 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줄여서 정교모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서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시각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네네. 이 단체 주장으로는 어제까지 이 시국 선언문에 참여한 전현직 교수가 2,3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단독이라고 밝히면서 그 숫자가 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엊그저께 이제 또 잠깐 언급한 적인데 왜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줄여서 민교협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교수단체가 있죠. 네네네. 상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께서도 이 정교모라고 하는 단체도 처음 듣는 단체지만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 다시 말해서 이름 없는 그 시국선언도 처음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 교수 혹은 교수단체의 시국선언이라는 게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걸 익명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여러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국선언을 하려면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확인 소식입니다. 네네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벌어졌던 사건이니까 벌써 한 30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만 골라서 10명이나 살해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어제 이제 드디어 용의자가 경찰에 확보가 됐고요.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요, 그 용의자는 현재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저지르고 이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 씨입니다. 뭐 일부 신문은 벌써 뭐 실명을 그 보도를 하고 있던데, 경찰이 이제 아직 이제 잠정 확인이고 최종 확인을 해서 공식 발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 암흑에 이렇게 했는데 이모 씨라고. 이 사건을 어제 경찰이 발표한 게 한 저녁 8시쯤 거의 다 돼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문에서도 1판은 못 쓰고 3판, 5판 부랴부랴 실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까지 뭐 굳이 앞서 나가면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뭔가 공식 브리핑이 있다는 9시 반에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용의자를 특정한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한테 취취한 그 DNA 일부를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 전과자, 수감자 DNA랑 계속 대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자가 10명인데 10명 가운데 2명, 뭐 일부 언론에서도 3명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역시 오늘 경찰 발표에서 확인될 텐데 일부 피해자한테 나온 DNA가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와 동일한 곳에 확인됐다. 여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는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하다면서요? 맞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점이 1991년 정확히 4월 3일이거든요. 근데 그 공소시효 끝난 게 2006년 4월 2일이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죠. 15년이었죠. 살인죄 같은 경우.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살인죄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번 늘었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공소시효가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근데 뭐 무기징역형 살고 있다면서요 지금. 진실이 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2건이든 3건이든 모든 10건에 대한 진범이다라고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거고, 지금 DNA 대조 결과는 제한적이니까